안녕하세요. 글로벌 ETF 팁입니다. 오늘은 한번 정말로 굉장히 꿈꿔왔던 것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가를 매매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소위 말하면 변곡점에 관한 매매입니다. 이 소위 말하면 이 변곡점에서 대처를 잘 해야지 그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곡점은 통상적으로 이제 글로벌 ETF TV에서는 그 추세 등급에서 3등급, 이 3등급에 대한 것을 갖고 처리합니다. 지금까지는 3등급을 오니 매도 일방적으로만 일단은 해왔고, 어떤 레버리지 매수 신호나 인버스 매도 신호인 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뭐 1등급 또는 2등급은 상승 추세, 4등급 또는 5등급 하락세를 했는데 이 3등급은 굉장히 좀 애매했기 때문에 그렇게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 3등급을 갖고 일단은 잘하면 그 상승 추세가 가기 전에 먼저 살 수 있고 하락 추세가 가기 전에 먼저 매도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가 지도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이렇게 반박하면 통상적으로 1등급 또는 2등급은 1등급, 2등급은 좀 나왔을 때니까 이 부분이 1등급, 2등급이고 아마 4등급, 5등급은 이때쯤 되면 4등급, 5등급이 되겠죠. 그리고 이럴 때가 이제 통상적으로 3등급이 이럴 때가 3등급이 되겠습니다. 근데 잘 보면 이럴 때 매수할 때 비하면 요럴 때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럴 때 인버스를 매도하기보다는 이거보다 이 앞에서 4등급, 5등급 안에 여기서 인버스를 더 높은 수익이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러려면 이 변곡점 3등급에 대한 명확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주가 지도를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집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완성된 주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매매 모형 개발을 위한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승 추세인 1등급, 2등급 또는 상승 기조에서는 레버리지 ETF를 매수한다. 또 하락 추세인 4등급, 5등급과 하락 기조에서는 인버스 ETF, ETN을 매수한다.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문제는 3등급, 소위 변곡점이라 불리는 3등급에 관한 이 내용이 확실하게 정리되어야 어떤 주가 지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등급이 매도가 원칙입니다. 어떤 하나의 포지션을 취하지 않은 것은 원칙인데 3등급에서 조금 더 체크를 해서 어떤 이게 삼승 방향일 때는 3등급일지라도 가감히 레버리지 ETF, ETN을 매수하고 또 3등급이 매도 포지션을 하고 아무 포지션을 취하지 않는데 3등급에서 좀 더 하락을 갈 수 있는 이런 냄새가 나면 인버스 ETF, ETN을 갖고 매수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3등급일지라도 일봉에서 중전량이 되거나 또는 변동성 축소 가속일 경우에는 상승 방향이 이 변곡점에서 상승 방향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레버리지 ETF, ETN을 갖고 분석합니다. 그러면 아마 1등급, 2등급 이미 올라가고 난 후에 사는 것보다 조금 더 저가에 만약 맞다면 저가에 매수가 가능을 할 것 같습니다. 상승 방향이 될 경우에 또 하나 3등급이면 통상적으로 아무 포지션 없이 매도만 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3등급에서 일봉에서 중점음 또는 변동성 확대 가속일 경우에는 하락 방향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미리 변곡점이지만 인버스 ETF를 갖고 매수합니다. 그러면 여기 변동성 축소 가속, 변동성 확대
가속, 이것은 뭐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글로벌 ETF TV에서는 매일 글로벌 ETF, ETN 시향 분석을 함에 의해서 이렇게 현재가 변동성 축소 가속 기간인지 뭐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들어 주가지수 같은 경우 이건 2020년 6월 5일 종가 기준일 때 변동성 축소 가속이네요. 뭐 지금 요때가 3등급이 없었는데 설마 여기 3등급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변동성 축소 가속이기 때문에 이 3등급이라도 이렇게 레버리지 ETF를 갖고 사면 된다는 겁니다. 이 시장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건 알겠는데 일봉에서 중전양 또는 중전음이 무엇일까? 이걸 갖고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매매 기법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 상승 멧돼지 존에서 그 일봉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뭐 굉장히 뭐 언뜻 보면 어려울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이 일봉의 중전량을 갖고 한번 설명드리기 전에 차트의 설정에 대하여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ETF TV에서는 차트의 설정 강의를 통해 30분봉, 일봉, 주봉, 월봉에 대한 그 차트의 설정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봉 차트에서 기설정된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봉 차트에서 먼저 일봉 차트에서 이동평균선은 5일선, 21선, 61선, 121선, 241선을 갖고 설정합니다. 5일선은 검정색 선으로 굵기가 2, 21선은 빨간색 선으로 굵기가 3, 61선은 녹색 선으로 굵기가 5, 121선은 파란색 선으로 점선으로 굵기가 1, 241선은 자주색 선으로 굵기가 7을 설정을 합니다. 다음은 일목균형표를 설정합니다. 일목균형표는 전환선과 기준선만을 설정합니다. 전환선은 연두색 선으로 굵기가 4, 기준선은 노란색 선으로 굵기가 5를 갖고 설정을 합니다. 보조지표로는 DMI 지표, MACD 오실레이터, 스토캐 슬로우 퍼센트 K20-10을 설정합니다. 먼저 DMI 지표는 DI 플러스는 빨간색 선으로 굵기가 2, DI 마이너스 선은 파란색 선으로 굵기가 2, ADX 선은 검정색 선으로 굵기가 1을 설정을 합니다. MACD 오실레이터는 그대로 그 설정을 하면 이와 같이 양봉과 음봉이 설정이 되겠습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 퍼센트 K는 스토 1은 20, 스토 2는 10, 스토 3은 빈칸으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라인 설정에서 슬로우 퍼센트 D는 클릭하지 않고 슬로우 퍼센트 K 20-10만 클릭해서 검정색 선으로 굵기가 1을 하면 이와 같이 차트의 설정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전향이란 게 도대체 무엇일까? 뭐 되게 쉽습니다. 일단은 중이라는 의미는 뭐 중간선이라는 것입니다. 주가는 중간선인데 이 중간선이라는 것은 일봉에서 아까 전환선 있죠. 이 전환선이 최근 9일간의 최고값과 최저값의 중간값입니다. 그 다음에 기준선, 이것은 최근 26일간의 최고값과 최고값의 중간값입니다. 그럼 이 21선, 요 세 선 중에 중간에 있는 선이 중간선입니다. 뭐 굉장히 쉽죠. 첫 번째로 중정량의 첫 번째 조건은 그 주가가 중간선 위에 있다. 여기 첫 번째입니다. and 중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전환선이 상승하냐? 이거 그다음 양은 뭐 둘 중에 하나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일봉이 양봉이 되거나 이것도 양입니다. 뭐 그러면
음봉일 수가 있죠, 일봉에. 이럴 경우에는 DMI에서 DI 플러스가 DI 마이너스보다 위에 있고 AND MACD 오실레이터가 양봉이면 이것도 양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결국 양이란 것은 본인이 일봉에서 양봉이 되거나 또는 보조지표 둘 다가 어떤 상승 방향에 둘 다 갈 때 이 상승 방향이라는 게 DI 플러스보다 DI 마이너스보다 위에 있고 MACD 오실레이터가 양봉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중전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전음은 그 반대가 되겠죠. 중전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간단합니다. 주가가 중간선 중이란 건 아래에 있고 전환선도 하락을 하고 엔드 음봉은 두 가지 중에 하나면 되겠죠. 이 캔들봉이 음봉이거나 또는 DI 플러스가 DI 마이너스보다 아래에 있고 MACD 오실레이터가 음봉이면 중점음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이게 이걸 갖고 이제 보겠습니다. 한번 차트에 가서 다시 한번 봐볼까요? 아까 중간선이란 것은 여기 전환선은 연두색 선이고 기준선은 요 노란색 선입니다. 21선은 여기 빨간색 선입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중간선을 갖고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파란색 선으로 요 세 선 중에 중간선이 여기 21선이 계속 중간선이었네요. 그러다가 여기서는 기준선이 이렇게 중간선이었네요. 여기에 주가가 위에 있으면 중전량에서 하나의 중률을 합격하고 그 다음 전환선이라는 것은 여기 연두색이 전환선입니다. 여기에 전환선이 상승하고 있나요? 하고 양이란 것은 요 본인 캔들이 양봉이거나 또는 여기 DI 플러스가 DI 마이너스 위에 있고 MACD 오실레이터가 양봉이다. 이건 둘 다이면 양봉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판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3등급에 대한 처리 조건을 갖고 모두 완성시킨 매매 모형을 갖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1등급 또는 2등급으로서 플러스 1 이상일 때는 레버리지 ETF를 매수한다. 이건 기존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는 근본적인 이 3등급일 때 이 소위 변곡점이도 이쪽에서 일봉에서 중전량 아까 방금 소개 들었죠. 또는 빅스 공포지수가 변동성 축소 가속일 경우에는 레버리지 ETF를 매수를 하겠습니다. 또는 이제 이 통화일 경우에는 중전양일 이거나 또는 3등급이랄지라도 달러지수 약세가 가속일 경우에는 레버리지 ETF를 매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매도 신호는 제외하고 해야 되죠. 그 매도 신호는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등급 또는 5등급일 때는 레버리지 ETF를 매도를 합니다. 0 이하가 될 때는 레버리지 ETF를 갖고 매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변동성 확대가 가속되거나 또는 통화일 경우에는 달러지수 강세 가속이 되었을 경우에도 매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버스 ETF입니다. 인버스 ETF를 매수할 경우에는 4등급 또는 5등급으로서 마이너스 1 이하가 되면 인버스 ETF를 매수를 하면 됩니다. 문제는 변곡점인 3등급일 경우에 일봉에서 중전음이 되거나 또는 변동성 확대 가속이 되면 인버스 ETF를 매수합니다. 통화일 경우에는 일봉에서 중전음 또는 달러지수 강세 가속일 경우에는 인버스 ETF를 갖고 매수를 합니다. 매도는 인버스 ETF는 1등급이 2등급이 되면 당연히 상승 방향이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인버스는 청산을 해야 되고 또 0 이상이 돼도 인버스를 청산을 하고 변동성 축소가 가속이 되거나 달러지수 약세 가속이 되면 이걸 갖고 청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ETF TV에서 매일 이렇게 글로벌 ETF, ETN 시장 분석을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각각의 어떤 매일 이렇게 시장 분석을 하니까 이게 하나의 빅데이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로벌 ETF 이 매일 한 이 빅데이터 중에서 문제는 1등급, 2등급은 뭐 레버리지 ETF, 4등급, 5등급은 인버스 ETF 이걸 갖고 이제 잘 정했는데 이 3등급에 관한 것을 갖고 한번 그 매매명을 갖고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한번 이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4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거의 한 70일간에 이에서 한번 그 여기 빅스 변동성 축소 가속 또는 뭐 변동성 확대 가속 이 움직임과 그 3등급인 날을 갖고 한번 TQQQ와 그 코덱스 코삭 150 레버지에 대해서 3등급 일자만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3등급일 때 이 중정량이 되는 뭐 이때 4월 2일 같은 경우에 TQ가 다성마트는 이런 중정량이 된 것을 한번 중정량 되는 쪽을 갖고 한번 이렇게 체크를 뭐 3등급 일자도 중정량 조건을 만족할 경우도 있고 아닐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걸 한번 이렇게 그 기준까지 방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빅데이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고 한번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TQQQ를 갖고 아까 엑셀을 보고 제가 이 중에서 3등급 뭐 기존에 같으면 3등급은 몽졸이 매도만이 있었습니다. 어떤 포지션을 취하지 않았는데 그 이걸 갖고 이제 조금 더 봤습니다. 아까 3등급일지라도 일봉에서 중전량 또는 그 빅스에서 변동성 축소 가속일 경우에는 레버리지 ETF를 갖고 매수를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뭐 4월 2일 같은 경우에 뭐 변동성 축소 가속도 나오지도 않았고 일봉의 중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처럼 매도입니다. 하지만 4월 13일은 변동성 축소 가속도 됐고 일봉의 중정량이 됐네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레버리지 매수를 갖고 변곡점이자만 한번 가감히 해봤습니다. 4월 21일 경우에 이쪽에 일본 중정량이 나왔는데 그런데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변동 확대 가속은 매도 신호죠. 이 경우에는 이걸로 봐서 매수일인데 이걸로 보면 매도일입니다. 그러면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이렇게 매도로 뭐 기존의 3등급이 매도가 원칙이니까 매도를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4월 28일도 이걸로 보면 매수인데 뭐 매도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매도합니다. 5월 1일 경우에는 변동 확대 가속은 나오고 어떤 매수 신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거는 매도합니다. 5월 4일 경우에는 중정량이 있네요. 매도 신호 나오지 않은 중정량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매수합니다. 5월 12일 경우에 이때도 매도 신호는 나오지 않았는데 일본 중정량이 나왔네요. 이럴 때도 변곡점이지만 매수합니다. 5월 13일 어떤 매수 신호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럼 매도입니다. 5월 21일은 매도 신호가 안 나온 가운데 일봉의 중정량입니다. 그러면 레버리지를 매수합니다. 5월 27일 경우에 일봉에서 중정량 나왔네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매수합니다. 6월 4일 경우에는 3등급인데 불구하고 변동성 축소 가속이란 거 이거는 봐도 매수해야 되는데 일본 중요한까지 나왔나요? 이것도 매수합니다. 5월 11일은 뭐 아무 신호가 안 나와서 그냥 매도가 합니다. 이 중에서 4월 13일, 5월 4일, 5월 12일, 5월 21일, 5월 27일, 6월 4일 이 6일 동안은 그 3등급 중등임에도 불구하고 그 변동성 축소 가속도는 일봉 중전량이 됐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 매수 신호가 났습니다. 이걸 갖고 한번 차트에 가서 한번 제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신뢰성이 있는지 과연 3등급에서
변동성 축소 가속 또는 일본 중정량이 나왔을 때 레버리지 ETF를 매수해도 실패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차트에 가서 한번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TQQQ 일봉 차트에 와 있습니다. 아까 3등급일지라도 레버리지 매수 신호가 나온 일자를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4월 13일을 봐보겠습니다. 요 날입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다음은 4월 21일을 봐보겠습니다. 요 음봉이 나온 이날이네요. 이날도 주가가 무너질 줄 알았고 3등급이었지만 그 위에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레버리지 매수 신호 중정량이 되었기 때문에 매수를 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4월 28일을 봐보겠습니다. 이것도 음봉이 나온 날이 4월 28일입니다. 이때도 일봉 중정량이 되었기 때문에 매수를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5월 4일을 가보겠습니다. 5월 4일은 요 양봉이 나온 날이네요. 이날도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성공을 했습니다. 5월 12일을 봐보겠습니다. 요 음봉이 나온 날, 이날 매수를 했습니다. 이날은 그 다음날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5월 12일은 3등급에서 변공점 매수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5월 21일을 가보겠습니다. 요 음봉이 나온 날이네요. 음봉이었지만 중전량이 돼서 매수를 해서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성공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5월 27일 봐보겠습니다. 요 날이었네요. 그 5월 27일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서 성공했습니다. 6월 4일을 보겠습니다. 요 음봉이 나온 날 성공했습니다. 보셨지만 그 3등급이 변곡점일지라도 일봉에서 중정량 또는 변동성 축소 가속일 때는 매수를 해도 단 한 번만 실패를 하고 나머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등급 이 매수 방법도 굉장히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레버리지 가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3등급 일자를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4월 13일은 변동성 축소 가속 또는 일본 중정량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매수합니다. 4월 21일은 일봉 중정량이 나왔지만 매도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매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4월 24일, 29일, 30일, 5월 4일, 6일, 18일, 19일, 21일, 22일은 모두 레버리지를 매수하고 28일은 매수 신호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매도가 유효합니다. 5월 29일, 6월 4일 이렇게 그 3등급이지만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갖고 이렇게 한번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차트에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일봉 차트에 와 있습니다. 한번 레버리지 매수가 신호가 일어난 3등급을 한번 일자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4월 13일 요 음봉이 나온 날이네요. 이후에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1일 요날도 그 위에 주가가 올라가서 성공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4월 29일은 요날이었네요. 요날도 성공했습니다. 4월 30일 이날도 성공했네요. 그 다음 5월 4일 요날이었습니다. 요날도 성공했네요. 5월 6일 요날이었습니다. 요날도 3등급이지만 매수해서 성공했습니다. 5월 18일을 봐보겠습니다. 요 음봉이 나온 날이나 이날도 성공했습니다. 5월 19일 이날도 성공했습니다. 5월 21일 요날도 성공했고요. 그 위에 주가 올라갔죠. 5월 22일 요날도 샀어도 그 위에 주가 올라가기 때문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5월 29일은 요 양봉이 나온 날이었네요. 요 날이었습니다. 이날도 3등급이지만 매수해도 그 위에 주가가 올라가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 6월 4일이
요날 음봉이 나온 날 이날 또 사서 그 위에 주가 올라가다 성공했습니다. 뭐 코스닥은 거의 100% 성공했네요. 결국은 TQQQ와 코스닥 150 레버리지 사례를 봤을 때 3등급일지라도 그 소위 말하면 일봉에서 중전량 또는 변동성 축소 가속일 때 매수 레버리지 ETF를 매수를 했을 때 거의 한 90% 정도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TQQQ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차트에서 이제 설정해 봤듯이 3등급으로서 일본 중전량 또는 변동성 축소 가속일 때 매수하고 이런 것을 추가시킨 어떤 개선된 매매 모형이 상당히 신뢰가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매매 모형을 갖고 한번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리라는 것이 한번 주가 지도를 갖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매매 모형을 바탕으로 주가 지도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가 지도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갖고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개선된 매매 모형을 바탕으로 한 주가 지도입니다. 먼저 뭐 굉장히 상승세. 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아마 1등급 또는 2등급일 확률이 이렇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변동성 축소가 가속이 되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뭐 기존처럼 의심 없이 레버리지 ETF로만 매수를 하고 일제히 매도가 없습니다. 레버리지 ETF를 매수하고 계속 홀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1등급 또는 2등급이 이렇게 레버리지, 뭐 1등급이 당연히 레버리지 매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등급일 경우에는 뭐 대부분 레버리지 매수인데 변곡점이 한번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변곡점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요때 이치가 아마 이 경우에 어떤 2등급인데 0입니다. 아까 2등급에서 0 이하가 되면 일단은 매도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등급에도 불구하고 어떤 매수 신호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0 이하가 됐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매도 수나 2등급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도를 하는 이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주가로 보면 아마 요 정도 위치가 되지 않을까. 거의 이제 꼭대기 파는 거죠. 이 경우에 2등급이 할지라도 레버리지 매수를 하지 않고 그냥 매도를 하고 청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아주 안 좋은 케이스죠. 주가가 아주 폭락을 할 때가 통상적으로 4등급 또는 5등급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마 인버스를 갖고 대응을 하는 것이 인버스 ETF를 갖고 이렇게 갑니다. 주가가 대세 하락으로 가는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주가 지도를 뭐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중점적으로 보면 이 3등급 소위 변곡점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이게 3등급이란 게 상승으로 가는 변곡점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 경우에는 상승으로 가는 변곡점이도 또 하락으로 가는 변곡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경우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를 한번 다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뭐 통상적으로 3등급은 아무 포지션이 없는 그냥 인버스든 레버리지든 매도로만 대응하는 것이 이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앞에 케이스 3등급일지라도 여기 일봉의 중전양이 되었거나 또는 변동성 축소가 가속일 경우에는 아까 TQQ의 사례나 코스닥 150 레버리지 사도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레버리지 ETF를 매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3등급일지라도 일봉에서 중전음이 나오거나 또는 변동성 확대가 가속일 때는
인버스 ETF를 갖고 이렇게 매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가 지도를 한번 최종적으로 한번 종합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가 지도가 완성이 되겠네요. 기존에 우리가 아마 1등급, 2등급에만 매수를 하고, 그러면 이때쯤 매수를 하겠죠. 하지만 이 3등급 변곡점에서 일봉의 중전량 또는 변동 축소 가속일 때 매수하면 더 낮은 가격에 이렇게 먼저 매수를 하면 해서 수익이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매도는 뭐 이때쯤 2등급이지만 포지션이 안 나온 이때쯤 매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인버스를 갖고 통상적이면 이때쯤 매수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3등급일지라도 일봉의 중전음 변동성 확대 가속일 경우에 이렇게 먼저 인버스를 치면 인버스에서 더 빨리 이렇게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등급 변곡점일지라도 그 일봉 중전량 또는 변동성 축소 가속일 경우에는 레버리지 ETF를 매수를 하고, 그 다음 3등급일지라도 일봉 중전론 또는 변동성 확대 가속 이 경우에는 미리 그 인버스 ETF를 매수를 한다. 이 매매 모형을 갖고 이렇게 주가 지도로 한번 그 해보니 굉장히 뭐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글로벌 ETF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변곡점을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뭐 기존의 1등급, 2등급에서는 레버리지 ETF를 매수를 하고 4등급, 5등급일 때는 인버스 ETF를 매수한다. 이건 똑같습니다. 문제는 이 변곡점인 그 3등급이었는데 3등급에서 일봉에서 중전량 또는 변동성 축소 가속일 경우에는 그 매수를 하고, 일본 3등급일지라도 통화일 경우에 일본 중정량 또는 달러 지수 약세일 경우에는 레버리지 ETF를 매수를 하고, 또 3등급이지만 그 일봉에서 중전음 또는 변동성 확대 가속일 경우에는 인버스 ETF를 매수하고, 통화일 경우는 일봉의 중전 3등급일지라도 일봉의 중전음 또는 달러 지수 강세일 경우에는 인버스 ETF를 갖고 매수를 하는 이 기법에 좀 더 개선된 매매 모형이 하여튼 이 변곡점을 갖고 그 상승인지 하락인지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변곡점을 갖고 그 대응을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수익을 갖고 많이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ETF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소개한 매매 모형 3 그리고 이걸 갖고 바탕으로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보여드는 주가 지도, 이걸 통해서 많은 수익을 한번 거두시길 바랍니다. 한번 이 매매 모형을 보면서 한번 주가 지도를 상상을 해보고 이렇게 매수를 하면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함께 부자가 되는 이 매매 모형 3, 이 변곡점, 특히 3등급에서 그 매수할 것인가 매도할 것인가를 갖고 한번 중점적으로 개선한 매매 모형 3와 주가 지도에 대하여 오늘 공부해 보았습니다. 즐거운 투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